얼마 전 은퇴하신 60대 남성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분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앞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한 짧은 영상 시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고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손끝으로 화면을 넘기다 자정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만 보라고 한마디를 건네면 순간적으로 짜증부터 났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도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면을 끄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손이 심심해서 다시 화면을 켜게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분이라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마저 줄어들고 눈은 늘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60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이제 유아동, 청소년, 청장년층과 나란히 별도로 집계될 만큼 커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스마트폰 같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어째서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보고도 이렇게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걸까요?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손이 다시 화면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이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녁마다 반주 한 잔이 없으면 잠들기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손자에게 줄 용돈을 아끼면서도 온라인 화투나 게임에는 매일 일정 금액을 쓰게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있으면 어느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또 주문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도 흔히 듣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형태로 우리 삶 곳곳에 중독은 이미 스며들어 있으며 다만 그것을 중독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습관이나 낙이라고 여기며 지나쳐왔을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중독을 만드는 뇌의 원리 그리고 쾌락과 고통이라는 저울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독은 도덕성이 아니라 뇌의 회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술을 끊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의지가 약하다거나 자기관리를 못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만 좀 보시라고 답답해하고 부모는 그런 자식 앞에서 괜히 부끄러워지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왜 나는 이것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가 하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절제력 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 밤에 혼자 씁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을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과 중독의학을 가르치는 애나 램키 교수는 자신의 책 도파민 네이션에서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수 자신도 한때 로맨스 소설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한 뒤 지금은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 전문가조차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중독이라는 것이 특별히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게으르다거나 나약하다고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책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낳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다시 같은 행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지금 내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여기던 마음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뇌의 작동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뇌에는 쾌락과 고통을 함께 재는 저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나 램키 교수는 뇌 안에 쾌락과 고통이 마치 저울의 양쪽 끝에 놓인 추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으로 쾌락의 추가 무겁게 내려가면 우리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반대쪽으로 고통의 추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좋아하는 초콜릿을 한 상자 다 먹고 난 뒤에 찾아오는 이상한 허탈함, 술 한 잔으로 기분 좋게 취했다가 다음날 아침 찾아오는 무기력함, 재미있는 영상을 몇 시간이고 몰아본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바로 그 저울이 반대로 기우는 순간입니다. 명절에 손주들을 실컷 만나고 배웅한 뒤 밀려오는 허전함도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쾌락을 찾아 저울을 채우려 할 때 생깁니다. 그렇게 반복될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쾌락을 느끼도록 변해가고 결국 예전에는 즐거웠던 소소한 일상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애나 램키 교수는 이런 상태를 쾌락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오히려 고통과 허물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행동이 나중에는 그저 평범한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시간의 영상 시청은 분명 즐거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 저울의 원리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얻으려던 행동이 어느새 그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독의 본질입니다. 예전에는 산책 한 번, 차 한 잔만으로도 충분했던 소소한 만족감이 점점 부족하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야만 겨우 평범한 기분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저울이 기울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손자와 통화, 한번 친구와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고 더 자극적인 영상이나 더 많은 알림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그것이 바로 저울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이 사라진 풍요의 시대가 오히려 중독의 문턱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애나 램키 교수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강한 쾌락을 주는 대상 자체가 귀하고 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손끝에서 원하는 음식을 즉시 주문해서 배달받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영상은 끝없이 이어서 볼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맛보던 귀한 음식과 즐거움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무한히 제공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라디오 하나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연속극을 듣던 세대에게는 지금처럼 손안에서 수천 개의 채널이 쉼없이 쏟아지는 환경 자체가 낯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가 되면 방송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지금은 하루 24시간 언제든 새로운 자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이런 풍요에 맞춰 진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의 뇌가 현대에 넘쳐나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쉽게 저울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후퇴해서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그만큼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나 램키 교수는 중독성 물질뿐 아니라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사회관계망 서비스까지 오늘날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극으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운동이나 독서처럼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행동조차 알림과 점수판, 순위표 같은 장치가 더해지면서 중독되도록 설계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최대한 붙잡아두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장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면 화면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 자신의 의지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멀어지며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갈 곳이 없고 하루를 채울 뚜렷한 일과가 사라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자극과 의미가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에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무력감을 느낄수록 스마트폰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짧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일과로 변해버린 경우를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던 것뿐인데 어느새 그것 없이는 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무료함에 시작한 온라인 화투가 나중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습관이 되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찾아온 긴 밤을 견디려 시작한 술 한 잔이 어느새 매일 밤 없어서는 안 될 의식처럼 굳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혼자 그 시간을 버티다 보니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의존이 깊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전환기에 놓인 뇌가 겪는 자연스러운 취약함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헛헛함을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 이 시기 특유의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실과 여백이 많아지는 시기일수록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스스로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회사와 자녀 양육이라는 뚜렷한 역할이 하루를 채워주었지만 그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두지 않으면 결국 가장 손쉽고 자극적인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사람을 만나거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미리 채워두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제가 어려운 이유와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가족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울의 원리를 떠올려보면 절제가 그토록 힘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끊으려 할 때 찾아오는 초조함과 불편함은 사실 우리 뇌가 원래의 균형 잡힌 저울로 되돌아가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혼자 견디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무료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이나 도박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면 해당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치유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병원 문턱을 넘기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전화 상담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일단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과 습관이 힘들 때도 전문가를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다그치거나 몰래 감시하려 들면 오히려 숨기고 방어하려는 마음만 커지게 됩니다. 대신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태도, 상담이나 병원에 함께 가주는 실질적인 동행,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알아채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이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가족이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회복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만하라고 다그치기보다 요즘 어떠신지 여쭤보고 함께 산책을 청하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배우자라면 잔소리 대신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자고 권하거나 오랜만에 같이 요리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의 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스스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절제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문가와 가족이 함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단정짓고 포기하기보다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저울은 반드시 다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은 의지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뇌의 회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뇌에는 쾌락과 고통을 함께 재는 저울이 있어서 지나친 쾌락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요로워진 시대 환경이 이 저울을 쉽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시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은퇴와 상실을 겪는 중장년일수록 손쉬운 자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제는 결코 혼자 힘으로만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의 따뜻한 지지가 함께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뇌의 원리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움 위에서 작은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화면을 조금 늦게 켜보는 것, 술 한 잔을 잠시 미뤄보는 것,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저울을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흔들리는 날에도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가족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번에도 분명히 그 저울을 다시 균형 있게 되돌려 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지금 무언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애쓰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독을 만드는 뇌의 저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